2021년 한국사회부장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조강연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부장학회 학술위원장 그리고 강남대학교 김수환입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유럽, 일본, 한국의 경험이라는 기조강연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 학회이지만 이 세션은 다른 복지국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유럽과 홍콩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학자들을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연결을 해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이런 기획 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자 또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소통의 확산이라는 어떤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 자료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각 강연자의 강연이 끝나기 전에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자 소개는 그 강연하시기 바로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김현철 교수님이십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지금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미국 코넬 대학교 정책학과 교수이시고요. 또 의사이자 경제학자로 보건, 교육, 노동 문제를 사회실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왕성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연구들도 이제 발표를 해오고 계십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 오셨고 특히 한국을 굉장히 잘 아시면서도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자로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김현철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철 교수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와 코넬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와 그 우리나라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가, 어떤 대응을 했고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에 누가 약자인 것인가, 사실 약자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해보면은 아동 및 청소년, 등교 제한의 피해를 많이 받은 계층이고요. 자영업자들, 사회적 거리의 피해를 많이 받았죠. 여성들, 육아 부담, 노인들, 코로나의 직접 피해,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정신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만성질환 환자와 응급질환 환자, 공연예술인, 뭐 기타 다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장애인들, 저소득층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일 텐데요. 놀랍게도 정말 얼마나 피해를 받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라고 실제로 들여보면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이렇게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등교 제한의 피해와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이 그 우리 사회의 약자 딱 두 번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고요. 이게 사실 제가 내부자이자 외부자로서 한국 사회가 데이터로 서포트되지 않는 되게 슬픈 현실이라고 먼저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의 평균 등교 일수가 보시다시피 서울에는 초등학교 42일, 고등학교는 한 84일, 85일 정도 되고요. 저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편이라서 130일 정도 되죠. 전국 평균으로는 92일 초등학교, 중학교 88일, 고등학교 104일인데요. 법정 등교일 수인 190일에 비하면 사실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달에 되어서 비로소 처음 발표가 되었는데요. 각 학교의 내신 자료 말고 국가 수준의 자료는 처음입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교과별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 수준 자료가 처음 나온 건데요. 2019년 코호트, 2019년의 학생들과 2020년을 비교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 엄밀성에서 엄청나게 떨어지죠. 뭐 이 작년과 재작년 학생들이 뭐 되게 뭐 코로나가 중요한 변화였긴 하였지만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동시에 변해옵니다. 클래스 사이즈도 다를 수 있고 경기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완벽한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략적인 큰 그림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3수준 그러니까 보통 학력 이상 되는 친구들 국어, 수학, 영어 비율이 다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초학년 미달인 경우 이것도 정말 이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비율도 마찬가지로 중3과 고2에서 다양한 과목에서 모두 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학력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등교 제한 조치,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필요했는가,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랍게도 등교 제한 조치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많은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연구들을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학교 휴교 혹은 등교 재개 이후에 코비드-19 발생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교 재개 후에 학생들이 감염되는 장소를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통제 그룹이 존재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만하는 못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등교 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논문이 정은경 논문이라고 해서 유명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독일은 우리 2020년에 처음 이제 2020년 3월 달에 많은 감염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학교를 닫았죠. 그리고 나서 많이 줄어든 다음에 학교를 점점 오픈하기 시작했고 여름방학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여름방학 된 다음부터는 다시 학교를 열기 시작하고 완전히 열었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의 숫자가 이 그래프에 있는데요. 이 걸린 사람 숫자가 뭐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등교 재개된 다음에 그 시즌에 맞춰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그럼 등교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즌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야외 활동의 숫자도 다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독일의 세팅이 아주 스터디를 할 만큼 좋은 세팅인 게 여기 보시면은 8월 3일에 등교를 시작한 시군구입니다. 8월 6일, 그다음에 8월 10일, 그다음에 9월 14일까지 거의 한 달 반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학교가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소위 이중차분법 디펜디브를 써서 등교의 효과를 등교가 과연 코로나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0세에서 14세, 그 다음에 15에서 34세, 여기는 이제 노인들인데요. 이 베타 값이 뭐냐면 과연 코로나19의 감염 숫자가 늘었나, 연령대에서 늘었나 줄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봤더니 젊은 사람들, 이 학생들의 나이 또래에서 오히려 청소년 감염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좀 시그니피컨트해집니다. 신기하네. 왜 그랬을까? 또 다른 연구 정은경 논문을 소위 이제 정은경 논문이라고 불리우는 논문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5월부터 7월 사이에 작년 부분적으로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과연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가? 127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3명만이 학교에서 감염됐어요. 다른 건 전부 다 가족들이나 아니면 식당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감염된 겁니다. 학교를 열었는데 주로 감염된 거는 다 가족이고 식당이고 학교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 호주, 이탈리아 모두 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단 유일한 예외가 이스라엘만이 이게 이제 좀 더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주었는데요.
이마저도 진짜 중요한 거, 코로나 걸린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거기보다는 사실은 이로 인해서 모탈리티와 모빌리티가 생기는, 병원 입원하거나 사망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등교 제한은 방역 효과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은 카운터 팩추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에 가죠. 친구들 만나죠. 놀러도 가, 놀이터에서 놀죠. 그래서 이 지금 놀이터와 그러면은 뭐 게임방과 편의점과 이곳과 학교가 과연 어디가 더 위험한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서 학교 문 닫으면 애들이 집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정책을 너무너무 낮은 수준에서 집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교사 감독하에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그 학교와 그런 교사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마스크 없이 집에서 놀고 뭐 놀이터 가고 게임방 가고 뭐 이런 곳이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는 사실 딱 생각해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문 닫는 게 오히려 오히려 더 그 코비드 19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방역 효과도 없는데 그러면 등교 제한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은 그냥 일반인이 상상해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죠. 이 규모를 추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 지금까지 연구된 등교 교육이 어떤 파지티브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 반대로 아이들이 그걸 잃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교 제한의 효과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임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저널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나온 논문인데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만의 페이퍼입니다. 이 제임스 헤크만이 35년 전에 그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무작위 통제 실험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35년 동안 따라갔어요. 35년이 되었을 때 보니까 그 다양한 테스트 스코어도 올라간 뭐 남자의 경우에서 93점이 평균 그 컨트롤 그룹인데 7점 올라가고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3만 불이 평균인데 여기에 플러스 2만 불이 더해지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작지만 그 임금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영유아 교육에 의의합니다. 그래서 요거 트레젝터리를 해보니까 요 진한 선이 이제 컨트롤 그룹이고 연한 선이 트리트먼트 그룹인데 요걸 다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약 10% 정도 노동소득이 감소되더라. 영유아 교육 2년의 효과입니다. 1년, 2년의 효과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잃고 있는 거죠. 교육은 흡연과 과음도 줄입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또 쌍둥이 쌍둥이 연구를 해본 결과 또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합니다. 내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내 배우자도 더 양질의 배우자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미국의 1910년에 미국에서 초등교육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때 혜택을 입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1년 좀 넘게 그 교육 연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또 주별로 좀 다르게 도입이 돼갖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1년 정도 교육 연수가 증가했더니 수명이 1.7년 늘었습니다. 1910년부터 2020년까지 110년 그 자료를 따라서 연구한 건데요. 우리가 1년 교육 연수를 1년 교육을 로스하면은 수명이 1.7년 오버홀하게 인컴도 줄이고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그것에 영향이 주어서 수명이 줄어든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이건 제 논문입니다. 제가 2018년에 사이언스지에 낸 논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에 대해서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SDG가 이제 초등교육을 넘어서 중등교육, 죄송합니다. 중등교육인데요. 중등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중등교육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여학생 고등교육, 그러니까 중등교육입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 학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었고 그것이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2,400명 여학생을 대상으로 1,200명한테 이제 한 200불 정도 들어서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친구들을 이제 한 4년, 5년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장학금 프로그램 덕분에 고등학교로 갈 수 있었던 친구들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재정적인 투자를 좀 그러니까 그 은행 뱅크 열금하는 이제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훨씬 잘한다.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같은 사이언스 논문에서 이것이 인격 형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신적 안정, 소위 non-cognitive ability라고 불리우는 이 모든 지표들이 다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서 증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죠. 그 사회성 배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학교 더 가면 성격도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온라인으로 과연 극복이 가능했는가? 요거는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연구 결과인데요. 록다운을 했더니 성적이 한 5 내지 8%포인트 정도 감소했는데 온라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감소폭이 결코 많이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2%,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적에 미친 영향이고요. 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온라인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뭐 했다고 우리가 뭐 많이 아이들을 보호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부족한 아주 뭐 온라인 교육이 사실 미래에 더 많이 쓰이겠지만 이것이 대면 교육, 학교 교육을 리플레이스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ECD에서 2020년에 이렇게 학교를 닫는다면은 보시면은 0.4분의 1 닫았을 때, 2분의 1 닫았을 때, 1년 내내 닫았을 때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추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이 이제 0.5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모든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가정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1.0을 봐야 되고요. 또 비인지 기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효과가 더 나쁠 것인데요. 1년 내내 문 닫았을 때 7.5% GDP가 감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010년까지.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까 0.5 감소됐을 때 시나리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74조 원 정도 GDP의 감소분이 있을 것이다. 네, 이게 3% 정도 감소하면요, 이게 이제 30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100년 지났을 때 3년치 GDP가 사라지는 뭐 그런 효과입니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1,674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재난지원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20조 원 정도 썼거든요. 근데 지금 GDP로서 미니멈으로 추계해도 1,674조 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학교 닫음으로 인해서. 등교 제한은 불평등도 가속시킵니다. 같은 사실 프랑스 연구인데요. 엄마 교육 수준이 낮거나 파이낸셜 서포트가 안 되는 집들이 학력 수준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만 하고 눈으로 사실 데이터로 우리나라 자료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럽 자료들은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돼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학교는 코로나 감염의 핫스팟이 전혀 아닙니다. 학교 닫는다고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죠. 너무나도 큰 피해이고 불평등을 가속시킵니다. 아이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건강 위험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적인 정책은 그럼 무엇입니까? 학교 문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야 되고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거리에 두기 위해서 비교적 자유로워야 됩니다. 굳이 선택하자면 저학년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더 먼저 등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제가 뭐 한겨레 신문에도 쓰고 시사인에도 쓰고 작년 12월부터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월달, 4월달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해도 뭐 우리나라는 사실 전혀 이동도 안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홍콩도 걱정되고 다양한 저개발 국가도 걱정되어서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서도 같은 얘기했습니다. 왜 학교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야 되는가? 네, 홍콩 학교들이 다시는 닫아서는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언론에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적 사실과는 정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요. 방역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가 2020년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2020년 말쯤 되면 이런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학교를 계속 문 닫는 일들을 3분의 1도 제대로 등교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유럽 나라들, 홍콩과 일본도 그것 정말 좀 상식이 통하고 좀 뭔가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학교를 최대한 열고 과학적 에비던스에 기반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미치는 학교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생각해서 최대한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봤고 교육부의 대책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2020년 2학기나 되어서 드디어 우리가 겨우 전면 등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교육부의 대응 전략, 교육 가칭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부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세부 방안은 2주 뒤에 발표하겠다. 근데 아직도 발표 안 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나서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에라도 나와서 보충 수업할 수 있고 전면 등교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네, 이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의 부작용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사실은 조금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그거 두 개가 짬뽕되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19 그 유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기업용 산출은 신용카드 지출 규모를 추계할 수 있고요. 서울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을 직접 조사한 자료들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거의 20만 표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카드 모두 합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카드 매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 카드 매출이 전체적으로는 10% 감소되었는데 그 매출 감소가 업종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요식업 같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인데요.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숙박업은 거의 38%, 유아교육시설 50%, 학원들 50%. 네. 그다음에 유흥업소들은 같은 경우에는 52%, 여행은 57%입니다. 카드 매출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재작년이고요. 빨강색이 작년입니다. 2020년이고요.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세지고 감염자가 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감소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전체적으로 20%, 10주간 3조 원, 8주간 2조 원, 6주간 3조 원 정도 서울시에 국한되었을 때 카드 사용에 감소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카드 매출액은 약 15%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로 많이 감소되었는가? 구도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부도심과 구도심에서 주로 매출 감소가 크고요. 주거지 쪽으로 가시면은 매출 감소가 작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매출액 자료를 보시면요. 소상공인 매출액 자료 또 비슷한 결과인데요. 대략 한 20% 정도 이제 매출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디서 많이 감소됐는가? 마찬가지로 중구 종로구, 용산구에서 많이 감소됐고 이제 베드타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의 피해가 전체적으로는 더 큰 규모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등교 제한도 사실 그랬죠.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훨씬 더 컸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출 20%, 30%가 감소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외식업자들의 그 평균적인 매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500, 7,600만 원, 2억 원, 뭐 7억 원 이렇게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한 좀 중간보다 아래인 그런 요식업자들이 연 매출 7,600만 원을 하면요. 평균적으로 얼마 이익을 볼 수 있었냐면 영업이익과 가족인건비, 대표인건비를 해보면은 2,4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전체적인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매출이 20%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뭐 식재료비는 그거에 따라서 줄지만 그 예를 들어 임차료 같은 경우 세금, 네, 특히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 보면은 매출액이 20% 정도 되면은 감소하면은 나의 소득은 20%도 훨씬 더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30% 정도 감소하면은 1,100만 원,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 20% 감소가 그냥 20%가 아니라 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저희가 어떻게 줬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전 국민에게 지불했고요. 14조 원 썼습니다. 2차, 3차, 4차 지원금은 그 각 대상 사업체들, 노동자들 좀 타겟해서 주었습니다. 1차 재난금 제가 시장 관계상 이 부분 많이 스킵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되게 많이 다른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경기 진작이 목적이냐, 피해 보상이 목적이냐를 봤을 때 경기 진작 효과는 사실 투입된 재원 대비 충분히 나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100만 원을 모두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실제 사용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넘어가고요. 다양한 결과에서 25%에서 뭐 40% 정도 한계 소비 성향이 될 것이다라고 본 연구 한계 소비 성향을 추정하면은 100만 원 썼는데 도대체 얼마 더 쓸 수 있는가? 그 중에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더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선별적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액 지원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 지원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우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 닫을 것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험 감수해서 대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셀프 셀렉션 효과도 있고 대출한 곳에서 또 이 다음 세 가지 요건, 그러니까 직원 급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대출금을 이제 인건비와 고정비용에 그대로 사용하고 대출금의 60%는 인건비를 사용하면은 이 대출을 그냥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사람들 고용을 다시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동시에 보호해주는 효과를 미국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저희가 빨리 벤치마크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고요. 영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했는데 그렇게 돈을 정액 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금액이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도에 그 G20 회원국의 GDP 대비 이 재정 대응이 얼마나 됐을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썼습니다.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썼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많이 피해 보신 소상공인들, 직접 피해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질문은 아마 이제 지금은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저희 유튜브에 이제 남겨주시면 나중에 전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님 그 강연하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아동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명확하게 아동 같은 경우에 감염 위험이 낮고 또 교육받지 못한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전면 학교 개방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또 특히 2021년의 대응은 2020년 1년의 분석에 기반해서 달라졌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현황과 또 재난지원금의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와 같은 정액 지원 방식보다는 미국의 대출 지원 방식이 좀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기타 유스케 교수님이신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 교수님이시고요. 또 빈곤과 사회정책 및 홈리스, 불안정 거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한중일 국제사회보장학회 고정 멤버로 활발하게 학술적 교류를 이제 해오고 계시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이제 사회정책 영역에서 이제 주제별로 그 소규모 온라인 스터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또 가장 또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유스케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와 일본의 사회정책, 특히 생활곤궁자 실태와 논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 특별히 그 저희가 이제 그 통역을 모셨습니다. 고베대학교의 배준섭 박사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순차 통역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寺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アニョハセヨ。今日はこのような貴重な機会をいただき感謝して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コロナの状況が落ち着いたら早く韓国に行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루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韓国の先生方や友人たちと会って韓国の美味しい食事を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は発表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ベイさんすいません。スライド1枚だけ映ってますよね。はい、そうですね。はい。はい、それでは始めたいと思います。いけるかな。YouTube の方で。はい、ちょっと今画面の確認をしています。はい。私のこの研究の目的は、コロナの影響を受けた生活困窮者の実態と日本における対策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す。 제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 확대 영향을 받은 생활 공급자의 실태와 또한 일본의 대응책의 특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に生活困窮者の相談支援機関に対する独自の調査を分析することで生活困窮者の実態や対応策の利用状況や問題点を示します。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활 공급자의 상담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자적인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생활 공급자의 실태와 대응책의 이용 상황 그리고 또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それを踏まえて、コロナの影響を受けた生活困窮者と社会政策をめぐる論点を最後に提起したいと思います。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감염 확대에 영향을 받은 생활 공급자와 사회 정책을 둘러싼 논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こちらのスライドには研究の視点として社会政策の3つのレベルを示しています。マクロ、メゾ、ミクロです。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서는요, 연구의 시점으로 사회정책의 세 가지 레벨, 마크로, 매크로랑 메조, 마이크로 이 세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この研究では特にミクロのレベルにおける生活困窮者と社会政策に着目します。 제 연구에서는 특히 그 마이크로 미시작 시점에서의 그 사회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まずはじめにコロナの感染拡大後の日本においてどのような特別対策が取られたかを見ていきます。 우선 일본에서 감염이 확대한 후에 어떠한 주요 특별 대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一つは経営者や自営業者に向けた現金給付や無利子の融資です。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영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급부 및 무이자 용자가 되겠습니다. 次に個人を対象としたものです。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個人向けの一つは昨年に全住民に対する10万円の現金給付を行いました。 우선 첫 번째는 작년에 실시한 제도로서 전 주민에 대해서 현금 급부를 실시했습니다. 2つ目がこれが大きな特徴です。現金の貸付を行いました。これは2人以上世帯で最長10ヶ月で最大200万円と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제도인데요. 현금의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최장 10개월간 대출을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さらに個人向けの家賃補助の給付を最長12ヶ月行っています。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집세 보조로서 현금 급부를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コロナの後、主な指標の推移を示しています。 코로나 이후의 주요 지표의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一つ目は失業率はそれほど上がっていません。 첫 번째로 우선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ただし日本では仕事探しを諦めたものはこの統計にはカウントされません。 우리 한국에서 이 통계 지표 잡는 거랑 좀 기준이 다른데요. 일본에서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したがって仕事がなくて困っている人はもっと多いと見ています。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 훨씬 더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つ目は公的扶助の利用者数です。 두 번째는 공적 부조의 이용자 수입니다. 昨年に比べて 2% 増えています。 작년과 비교해서 약 2% 증가했습니다. 私が別に行った調査では、日本では公的扶助を利用したくないという人が多く存在します。 제가 별도로 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공적 부조의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その主な理由は、働いて自分の力で生活したいというものです。 그 주된 이유는 일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指標の3つ目として、コロナの後の特別対策の貸付の利用者数を見ていきます。 그리고 세 번째 지표로서는 특별대책의 대출 이용자 수를 보려고 합니다. 223万世帯に上っていまして、これは公的扶助の利用世帯が163万世帯ですから、この貸付の利用者数が非常に多いことが分かります。 특별대책 대출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약 223만 세대인데요. 이거 참고 지표로서 생활보호 이용 세대를 보시면 약 163만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이 이 서비스, 이 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それでは私が独自に行った調査について説明します。 그럼 제가 독자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私が調査の対象としたのは生活困窮者の相談支援機関でして、これは公的扶助と同様に全国各地に設けられた機関です。 예, 제가 그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요, 생활공급자의 상담 지원 기관인데요. 이것은 공적 부조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調査を行ったのは人口4万人という小さな規模の地方都市です。福岡県の中間市というところです。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카마시라는 곳인데요. 인구 약 4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この期間が昨年3月から今年3月までの13ヶ月間に受け付けたコロナの影響を受けた223世帯の全数を調査しました。 이 기관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13개월간에 접수했던 감염 확대에 영향을 받은 223세대의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この期間の相談支援記録とこの期間の支援員に対するインタビューから独自のデータを作成して分析しました。 이 기관의 상담 지원 기록과 지원 종사자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그에 기반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このような調査はこのようなデータや研究は日本では現在のところ他に見られません。 이러한 데이터와 연구는 현재 일본에서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こちらのグラフはこの相談支援期間の13ヶ月の新規相談件数を表したものです。 지금 보고 계신 것은 13개월간의 신규 상담 건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この青の部分がコロナの影響を受けた世帯です。 이 파란색 부분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相談支援機関がコロナの影響を受けてとても忙しくなっている様子が見られます。 상담 지원 기관이 이 코로나의 확대에 의해서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それでは私が調査した223世帯の特徴を見ていきます。 그럼 제가 조사했던 223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年齢層は30代から60代にかけてそれぞれ 20% ずつです。 연령층은 30대부터 60대에 걸쳐서 각각 약 20% 정도였습니다. ひとり親世帯が 25% を占めていて比較的割合が高くなっています。 그리고 편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 25%로서 상당히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こが注目したいところですが、相談者本人の障害です。これは身体障害、知的障害、精神障害を含みます。障害あり 10%、障害の疑いありが30% 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이 부분 특히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그 장애의 경우에는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애 있음이 약 10%, 장애 의심이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つまり40% の方が障害に関する困りごとやニーズを抱え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즉, 약 40%가량의 분들이 장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その下です。コロナの影響で収入が減少した方が 77%、あるいは廃業離職に至っている方が 20% 見られます。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이 77%, 폐업이나 이직을 하신 분들이 약 20%의 쉐어를 점하고 있습니다. その下に事例を書いています。母子世帯の事例です。 그 밑에는 사례를 기재했는데요. 모자 세대의 사례입니다. 子供が障害を持っていて、その子供が通っている学校が休校になったので、子供を昼間世話をするために母親が仕事を辞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 자녀가 장애를 안고 있었는데요.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가 되어서 이제 낮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この母親は安定的な仕事に就いていたんですが、このように家族の状況によって左右されることがわかる事例です。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직장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最後に借金を抱える世帯が 83% います。 그리고 빚을 갖고 있는 세대가 83%였습니다. この借金というのは民間の金融会社などの企業から借りている借金です。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빚이라는 것은 민간 금융회사, 즉 기업에서 이제 빚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さらに、家賃や光熱水費を滞納している世帯が58%に上っています。 그리고 집세라든가 관열, 수도비 등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58% 있었습니다. 次に223世帯の相談内容を見ていきます。 다음으로 223세대 상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世帯から932件の回答が寄せられているので、1世帯あたりだいたい4つぐらいの相談内容を持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223세대에서 회답이 받은 게 932건이기 때문에 한 세대당 약 4개 정도의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まずはじめに母子世帯の事例を見たいと思います。 우선 첫 번째 보실 사례는 모자 세대의 사례인데요. 母親がうつ病で働けないので、息子が中学校を卒業してすぐ建設現場で働いていました。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障害を持っている子どもがいるので、その福祉の現金給付と合わせて生計を立てていました。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딸들이 있어서 복지현금 급부와 합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コロナの影響で、この息子の仕事が減って、収入が減って、生活が大変になりました。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들의 일이 줄어들어서 생활이 곤란해졌습니다. このように、この世帯が抱えている困りごとはお金だけではありません。 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곤란함을 갖고 있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母親の病気、子どもの障害、そして家事・育児、家計運営に関する困りごとを複合的に抱え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질병, 또 자녀의 장애, 가사, 육아, 가게 운영에 관한 곤란함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223世帯の相談内容をグラフにしたものがこちらになります。 223세대 상담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보시는 것 같이 되는데요. ほぼすべての世帯が一番上の収入生活費と回答しています。 거의 모든 세대가 수입 생활비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その他には家賃、税金、借金などが見られます。 그 외로는 집세, 세금, 채무 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家族関係や子育てといった相談内容も見られます。 그리고 가족 관계랑 육아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数は少ないですが、食べ物がないという深刻な回答も見られます。 수치는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次に、彼らの就業形態について、分析していきます。 다음으로 그분들의 취업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これは非常に新しい発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 부분은 상당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つの就業形態を示しています。 네 가지의 취업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つ目は自営業です。韓国でも多いですよね。 첫 번째는 자영업인데요. 자영업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죠. 2つ目は自営業的と私が呼んでいるもので、私が呼んでいるものです。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영업적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입니다. これは開業届や収支報告を行政に対して行っていない、いわばインフォーマルな自営業です。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개업 신고라든가 수지 보고를 행정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은 인포멀한 형태입니다. コロナの影響を受けて、売上がどれだけ減少したかを確認できないため、特別対策を利用できないケースが多いです。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액의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 대책을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事例として飲食店、住宅リフォーム、代行運転などが見られます。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음식점이라든가 주택 리폼, 대리운전 등이 있습니다. 3つ目は雇用契約を結んで働いている労働者です。 세 번째는 고용 계약을 맺고 노동을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4つ目は雇用契約を結ばないで働いている人たちです。 네 번째는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채로 일을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えー雇用契約を結んでいないので、雇用保険に加入できず、特別対策の休業手当も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고용 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대책의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雇用契約を結んでいませんので、仕事を失っても統計にはカウントされません。 그리고 애시당초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해고가 되더라도 통계성으로는 그게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事例として建設、飲食、そして知人の店の手伝いなどが見られました。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건설이라던가 음식업, 또 지인의 가게를 도와주는 것들이 잡혔습니다. この2番と4番はインフォーマルな就業形態なので、フォーマルな制度を使えないです。 2번과 4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인포멀한 취업 형태이기 때문에 이 포멀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この2番と4番のインフォーマルな就業形態を合わせて全体の 35% にも上ります。 2번과 4번 카테고리 인포멀한 걸 합치면은 전체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それをグラフにしたものがこちらです。グレーの部分がインフォーマルな自営業者、インフォーマルな労働者です。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회색 부분이 인포멀한 취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これらグレーのところの人たちはコロナの前には可視化されにくい存在です。 회색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가시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そして、既存の社会政策やコロナの後の特別対策から漏れやすいことが分かります。 그리고 또한 기존의 사회 정책 및 감염 확대 후의 특별 대책에서 누락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な状況をこの調査で、発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러한 상황을 이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次に彼らの仕事の産業分類をしたものがこちらです。 다음으로 일자리의 산업 분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建設、飲食、運輸、小売、生活関連サービスなどがコロナの影響を受け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주로 건설, 음식 서비스, 운송, 소매, 생화 관련 서비스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その割合を見たグラフがこちらになります。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되겠고요. 次に雇用形態を見ていきます。 다음으로 고용 형태를 보려고 합니다. 正規雇用が 38% で非正規雇用が 61% というように非正規雇用の割合が高いことが分かります。 정규가 38%, 비정규가 61%의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ひとり親世帯や障害を持っている世帯の場合にはなお一層非正規雇用の方の割合が高く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또한 편부모 세대와 장애 유무에 관련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비정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スライドの一番下に書いているところをご覧ください。 그리고 슬라이드의 가장 아래쪽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私が調査をした13ヶ月を2つの時期に分けています。 제가 조사했던 13개월간의 기간을 두 가지 시기로 나눠봤습니다. 最近になるほど正規雇用の割合が高く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최근 시점과 가까워질수록 정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つまり比較的安定的な雇用形態の方々もコロナの影響を受けて、どんどん生活困窮に陥っている状況が見られます。 즉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취업으로 바라봐져 왔던 정규직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さて、ここで、コロナの後の日本の特別対策の利用状況を見ていきます。 그럼 이어서 일본의 코로나 특별대책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一つ目は個人に対する現金の貸付です。 우선 첫 번째는 개인을 위한 현금 대출입니다. 先ほども申しましたが、2人以上世帯の場合に最長10ヶ月で最大200万円借りることができま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상 세대의 경우 최장 10개월간의 대출금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私が調査した方々の中では、この貸付を利用した人が 71% いました。 제 조사 대상 중에서는 이용 경험 있음이라고 답하신 분이 71% 계셨습니다. この貸付を利用するためには、収入減少を確認する必要がないため、多くの人が利用しています。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입 감소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次に、個人に対する家賃補助です。 다음으로 개인을 위한 집세 보조입니다. 公的扶助の家賃額を上限として、最長12ヶ月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공적 부조의 집세액을 상한으로 해서 최장 12개월간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私の調査では利用している人が 3% と非常に少ないです。 제 조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약 3%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収入減少を確認する書類が必要なため、インフォーマルな自営業者の場合は申請できない事例が多く見られます。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감소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포멀한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そして住居の賃貸借の契約を結んでいることが必要ですので、契約していない住居に住んでいる場合には手続き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리고 또한 주거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데요. 이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채로 거주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次に経営者自営業者向けの事業継続のための現金給付です。 그리고 다음으로 경영자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 계속을 위한 현금 급부입니다. 私の調査では利用しているのはフォーマルな自営業者だけでした。 제 조사 대상에 의하면은 이용한 사람은 포멀한 자영업자뿐이었습니다. つまりインフォーマルな自営業者はこのフォーマルな現金給付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 즉 인포멀한 자영업자분들은 이 포멀한 현금 급부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最後に特別対策の利用開始後の事例を分析し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특별 대책의 이용 개시 후의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一つ目の事例は60代のタクシー運転手でコロナの後に収入が半減しています。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 감염 이후에 수입이 반감된 60대 남성 택시기사분입니다. この方は病気を抱えているんですが、勤務時間を単価の高い夜間に変更して働いています。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프트를 야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コロナの前から借金を持っていて月に4万円返済をしていました。 코로나 이전부터 빚을 갖고 계셔서 월 4만 원 정도 변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この方のお話では生活がとても苦しくなった、貸し付けがあったから生活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した。 이분 인터뷰를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하지만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つまりこの事例は特別対策の貸し付けによって生計の危機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事例です。 즉 이 사례를 통해서는 특별대책의 대출에 의해서 생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つ目の事例は40代の男性でコロナの後に失業しています。 두 번째 사례는 40대 남성으로서 코로나 이후에 실업을 하신 분입니다. 雇用契約を結んでいないインフォーマルな労働者だったため雇用保険の給付は利用できませんでした。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인포멀한 취업 형태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급부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特別対策の貸付と家賃補助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분은 특별대책의 대출과 집세 보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しかし、この方はこの貸付と家賃補助を利用したことで、かえって危機感や就労意欲を失いました。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대책의 대출과 집세 보조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위기감이라던가 취업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家計を管理するのもこの人は苦手です。 이분 같은 경우는 가계 관리 같은 경우에도 잘 못하셨고요. つまり、現金の貸付や給付が行われても生活の再建に結びつくとは限らないとこの事例から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런데 이 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순히 현금의 대출이라던가 급부가 이루어지더라도 생활의 재건으로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つ目の事例は20代の女性で子供が2人いる母子世帯です。 세 번째 사례는 20대 여성분으로 본인과 자녀 2명에 구성된 모자 세대입니다. コロナの後に仕事が減って収入が月5万円減りました。 코로나 이후에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월 5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家賃と光熱水費を滞納しています。 그래서 집세라던가 광열수도비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コロナで収入が月5万円減ったんですが、特別対策の貸付で月20万円借りることができました。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수입이 5만 원이었는데 특별대책 대출로서 월 2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家賃補助も利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또 집세 보조도 이용했고요. しかし、生活保護は利用したくないとこの方は話しています。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この世帯は結果的にコロナの前より収入が増えることになり、この貸付20万円でですね、収入が増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출 20만 원을 포함해서 생각하게 보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수입이 늘어난 사례가 되는 것이죠. 支援員が心配しているのは無計画にお金を使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恐れです。 그래서 이분을 지원하시는 종사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돈을 무계획적으로 막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신다고 합니다. そのため支援員はこの本人に対して、計画的に滞納を処理するための相談支援を進めています。 그래서 이 지원 종사자분이 계획적으로 체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 지원을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권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さて、あと10分になりました。最後にまとめのスライドを3つお示し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럼 이제 약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인데요. 3장 정도로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まとめの1つ目は、この調査で得られた知見です。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사에서 얻었던 지견입니다. コロナの前から生活基盤が不安定だった世帯が多いです。非正規雇用、借金滞納、病気障害、ひとり親世帯などです。 감염 확대 이전부터 생활 기반이 불안정했던 세대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 고용이라던가 비체납, 질병 장애, 편부모 세대 등의 예가 있겠고요. 感染拡大の衝撃を吸収するショックアブゾーブの力が弱かった、もともと弱かった世帯が多いと言えます。 즉 감염 확대의 충격 흡수력 자체가 많이 약했던 세대가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次に、そして、インフォーマルな就業形態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て、社会政策、特別対策から漏れやすいことも分かりました。 그리고 또한 인포멀한 취업 형태의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정책이라든가 특별 대책으로서 누락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そして感染拡大から半年を経過すると安定的な正規雇用の相談者も増加していました。 그리고 또한 감염 확대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경과를 하면 안정적인 정규 고용의 상담자분들도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相談内容や困りごとは複合的で、金銭面の困りごとだけではないことも分かりました。 또한 상담 내용 및 곤란한 점은 복합적인 것으로서 금전면의 곤란함만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貸付などの特別対策の効果も見られましたが、
現金だけではなく相談支援の必要性も明らかになりました。 또한 대출 등의 특별 대책의 효과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次にこの調査の特質と限界です。 다음으로 이 조사의 특질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の調査は一つの地方都市で行ったものなので、調査結果を一般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방 도시에서 행한 조사로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しかし大都市部では貸付など特別対策の相談がまさに爆発的に増加したため、現場がとても忙しくて調査の協力を得るのは困難だと思います。 하지만 대도시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 등의 특별 대책의 상담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사의 협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まとめの2つ目は生活困窮者に対するソーシャルワークの必要性です。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생활 공공자의 상담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いくつか事例を紹介したように、現金給付や貸付だけでなく相談支援の提供が求められる世帯が見られました。 몇 가지 사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듯이 현금 급부 및 대출뿐만이 아니라 상담 지원의 제공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례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例えば、うつ病の母親と障害を抱える子どもがいる母子世帯が例がありました。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의 모자 세대 말씀드렸고요. そして特別対策の利用開始後に就労や家計の支援が求められる世帯も見られました。 그리고 특별 대책의 이용 개시 후에 취로 및 가계 지원이 요구되는 세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ここで指摘したいのは生活困窮者への相談支援の重要性です。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생활 공공자의 상담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現場の支援員は相談支援をセットで提供することで貸付や現金給付をニーズに機能させて生活再建を図る様子が見られま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원 종사자분들이 상담 지원을 세트로 제공함으로써 현금의 대출 급부를 생활 공공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제공함으로 생활 재건을 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つまり収入減少というものに対して現金の貸付と給付を当てるという金対金の構図ではなくというところが強調したいポイントです。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 감소에 대해서 단순히 현금의 대출 급부를 행한다는 돈 대 돈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収入減少で生活に困っている人に対して貸付給付や相談支援を人が提供するという人対人の構図で捉える視点が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 수입 감소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대출 급부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면서 또 사람이 서포트한다는 그 사람 대 사람의 구조로서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つまり現金の貸付給付だけでは生活の再建は十分進まないと考えられます。 즉 단순히 현금의 대출 급부만 행하는 제도로서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相談支援によって、マクロの社会政策の諸制度をミクロレベルで実際に機能させるという視点を提起したいと思います。 이와 같이 상담 지원에 의해서 거시적인 제도를 미시적 레벨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시킨다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最後、まとめの3点目は公的扶助に関わる論点です。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생활 보호에 관련된 논점입니다. 特別対策の貸付や家賃補助には期限や条件があるので、生活保護の役割が求め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います。 특별대책의 대출이라던가 집세 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公的扶助は制度として用意されているものの、現在のところは利用者数の大きな増加は見られません。 공적 보조 제도 자체는 제도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용자 수의 큰 폭의 증가는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首相や厚生労働省が必要な場合は生活保護を利用するように呼びかけています。 일본의 수상이라던가 후생노동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활보호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しかし今回の調査でも、支援員から生活保護の利用を勧められて、頑なに拒否した事例がいくつか確認されました。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지원 종사자가 생활보호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도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一方で、特別対策の家賃補助も資産調査を伴いますが、これに対しては抵抗感とか拒否する事例は確認されませんでした。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대책의 집세 보조 같은 경우에도 자산 조사를 동반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던가 실제로 거부했던 사례는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日本では、公的扶助というものに対する抵抗感やスティグマが非常に根強い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 일본에는 굉장히 그 생활보호, 공적 보조에 대해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 스티그마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その中で政府が出してきた新しい政策アイディアをここに示しています。 그러한 속에서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来月から貸付の利用を終えた世帯などに現金給付を3人以上世帯の場合には月3ヶ月間最大30万円する予定になっています。 다음 달부터 그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세대에 한해서 그 월 10만 엔 3개월간 그 30만 엔을 이렇게 대출할 수 있도록 현금 급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そして、特別対策の家賃補助を特別対策じゃなくて恒久化を求める動きが今出てきています。 그리고 또한 특별 대책으로서의 집세 보조를 영구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これは政治家や研究者の中に私も含まれます。そして、社会活動家からこういった動きが出ています。 이 움직임은 정치가라던가 저를 포함하는 연구자 또 사회활동가가 함께해서 연구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この家賃補助が恒久化されると、これまで普遍的な住宅手当が設けられてこなかった日本の社会政策が変化する契機とな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이 제도가 만약에 영구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주택 수당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회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私の発表は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스케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 사례를 보니까요,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과 이제 제도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감염 확대 이전부터 이제 힘들었던 계층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 위험 계층의 재발견 혹은 위험의 불평등 구조를 발견한 점도 그렇고요. 이제 이 연구 발표하셨던 내용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는 2020년에 이제 그 양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 세계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빠르게 이제 그 교육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셨다면 유스케 교수님께서는 코로나가 발발한 바로 2020년 3월부터 이제 1년 동안 상담 지원기관 한 지역구의 상담 지원기관에 2023세대 상담을 받은 그 세대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상담 지원 기록, 그 다음에 지원 종사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자료를 모아주셨고 그 시의적절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되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요. 가장 지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고 파악하지 못한 자영업을 하지만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적 사업주, 그리고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고 있었던 비공식 근로자. 그래서 이 비공식 부문이 35%에 달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자료를 수집했던 나카마시의 경우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이 비공식 부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본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동안 아마 이 정도일 거라고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케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요. 이런 그 비공식 부문 새로 발견된 비공식 부문이 좀 최근에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지하경제의 그야말로 오래된 그런 이 지하경제의 모습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배준석 박사님이 통역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武田先生、素晴らしい発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非常に現場からの声を聞く非常に素晴らしい研究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発表の内容の中に、自営業的事業主とプラス雇用契約なしで働く非公式勤務者が合わせて 35% 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非公式部門のシェア割合が大きくなったこの変化っていうのは、日本の労働市場の中で最近新しく観察されている現象なのか、それとも過去からずっとあった、いわゆる地下経済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先生のお考えを聞か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コメントと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질문과 코멘트 감사합니다. このインフォーマルな自営業とインフォーマルな労働者っていうのは、これまで日本の統計では明らかにされてこなかった存在です。 인포멀한 자영업자와 인포멀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통계에서는 지금까지 캐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コロナの影響を受けた人の調査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ういったインフォーマルな就業形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状況です。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이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つまりコロナのような緊急事態、非常事態において、どういう就業形態の人がいる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わけです。 즉 이러한 코로나라는 굉장히 일레귤러한 비상사태, 긴급사태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또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재발견되었던 것이죠. そのことによって、平常時の社会政策の在り方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일레귤러한 기회에 평상시에 긴급 사태가 아닌 평상시의 사회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표하시는 중에 이제 김현철 교수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간상 괜찮으시다면 세 번째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김현철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스케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배준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연자를 모시겠습니다. 티모 프랭켄스타인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의 사회 정책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연구 관심사는 노동시장, 그 다음에 스킬 그리고 가족정책 쪽이시고 지역적으로는 유럽과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쓰신 저서로서 지금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교수이면서 동시에 또 플랭켄스타인 교수님 부인이시기도 한 이수영 교수님 그리고 연대 최영준 교수님과 공저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복지개혁과 사회투자 정책, 이제 영어로 된 책이고요. 또 티모 교수님은 최근에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서도 고정 칼럼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재미있고 또 유익한 칼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특히 유럽 중에서도 영국과 독일 복지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티모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Now it's unmuted.
Yeah. Well, shall I start? Yes. Well, good afternoon in Seoul. It's a huge pleasure and honor to present to you today at your spring conference. Although I have to say it's also with a bit of regret that I won't be able to do this in person. Those of you who know me know very well that I do really enjoy my my time with Korean colleagues and friends and having the chance to discuss the social policy challenges we face both in Europe and East Asia in person. The organizers asked me to talk about the challenges, the social security challenges of COVID-19 in Europe, and this with a focus o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country where I am residing in, the country where I'm working, and Germany, the country where I'm born, my home country. So two cases I am intimately familiar with. Before jumping into the social security material, please do allow me to highlight that, and I'm sure many of you are aware of this, how much more harshly Europe was hit by the COVID-19 crisis than East Asia. The United Kingdom has recorded more than 120,008 COVID-19 related fatalities. Germany, with a slightly larger population, had a lower mortality, but still 89,000 deaths, which of course is a totally different dimension if you compare it, for instance, to the COVID-19 death toll in South Korea, where on the 7th of June, when I finalized the slides, you had less than 2,000. Obviously, soon we will move towards excess mortality, but I think these provisionary figures do indicate that COVID-19 was a major health crisis in European countries, putting enormous burden on health systems. And in fact, early on in the epidemic, European policymakers were enormously concerned that the health system would collapse under the pressure of COVID-19, and many countries already fairly stretched health services. So lockdowns were put in place, and in some countries, fairly harsh lockdowns, including the UK and Germany. Schools were closed, offices were closed, many workplaces moved into the homes, and children stayed in their homes and were taught by their parents, as also you experienced in South Korea. Seeing images during the first lockdown from Central London, very surreal. Oxford Circus, for instance, one of the busiest places in Europe, was virtually empty. So really a very strict intervention in order to prevent an even greater death toll, to protect lives. The protecting of lives did have huge implications for livelihoods. Unsurprisingly, European economies were hit rather badly by the coronavirus crisis. So here, some figures showing that the UK, for instance, was amongst the hardest hit in terms of its drop in GDP during the first wave, certainly harder tha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instance. You learned about Japan just a few moments earlier. Germany, not as hard as some of its European neighbors, but still the economic impact was enormous. Even though the impact on economic output was enormous,
unemployment was actually surprisingly stable. So if you look at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in European countries, and in particular compare it to North Americ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here unemployment increased in a much more pronounced way, even though both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ad a weaker economic impact than, for instance, the UK, France, and Italy. And here one needs to highlight the mitigating effect of social policy in European countries to understand that relative stability in employment and the protection of livelihoods. So it's a social policy story one needs to consider, in addition, of course, of a fiscal and economic policy story. European countries, like countries elsewhere, put together fiscal packages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And here in particular, Germany is amongst those countries where the fiscal package was amongst the largest. So now the focus onto our two case studies here I am asked to consider. If you look at the UK, you do of course start with Beveridge. It's a Beverigian model of weak citizenship, essentially, a liberal welfare state that focuses largely on those in need. Strict means testing is applied. What does it mean specifically in the case of unemployment? So you losing your job, for instance, in the Corona crisis, what would you get? And here the UK has a flat rate benefit system. If you are over 25, you would get less than approximately 120,000 Korean won, and that's for no more than six months. Of course, this flat rate benefit is hugely insufficient, so you do rely on additional means tested benefits, or if you do not qualify, you do rely greatly on your savings. So in Esping Anderson's terms, we find a welfare state that presents a low degree of decommodification, so very, very poor social protection buffers are in place. And I think it is for that reason fair to conclude that the UK, representing the liberal world of welfare, presents relatively weak institutional capacity to cope with the social impact of COVID-19. So being prepared poorly, the UK had to do a lot, come up a lot with policies in a short time, and they di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developed a furlough scheme, 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which allows employers to claim 80% of the employees' usual wage costs, up to £2,500, £4 million approximately per month. And at its peak, this furlough scheme had about 9 million recipients during the first lockdown. So it was a huge scheme, and it still is a very, very big scheme. There was a similar scheme put in place for the self-employed who could apply for cash grants. Again, 80% of their profits up to 4 million won. Very important scheme with about 2.6 million people taking advantage of it. And self-employment is a big issue in the UK. We have more than 15% in self-employment, which compares to less than 10% in Germany. So with 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and the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huge financial resources were mobilized in particular for the middle classes. Moving, and that I think is the bright side
so the putting in place of social protection buffers. So what about the means tested side, which I didn't coin the kind of the dark side of the response? Universal credit is a new benefit system, means tested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t is a very tight system. The benefit on universal credit is widely considered inadequate. If you're a single claimant, you have about 500,000 Korean won per month. The number of these recipients increased to about 6 million, doubled during the crisis. This scheme is pretty much characterized by workfare, so modest benefit in order to push people back into work quickly. But of course, during a crisis, there is no job to go to when 9 million people are furloughed from their secure permanent jobs. Government responded to that situation and put in place an additional weekly payment of £20 to help struggling families during the crisis. What happens to you if you need to self-isolate? Of course, an important issue when you want to contain the virus, manage the virus in your society. And here, if you needed to self-isolate and received a very low income family, so you or your partner claim some benefit, some means tested benefit, then you could qualify for a lump sum payment of £500. So here, a support scheme with very strict eligibility criteria, leaving large parts of the population without support when self-isolating, which is thought to have huge implications for infection rates. I'm returning to that later. Unsurprisingly, poverty increased during the crisis in the UK. Here I put up figures from a conservative think tank, not a left one, but a conservative think tank, which estimated an additional 700,000 people in poverty, including an additional 120,000 children. Just yesterday, we had additional data published that showed that we had an increase in free school meals by 420,000 during the pandemic, which suggests that the estimate of 120,000 children in poverty is actually very, very conservative indeed. So we should fear that the number is much higher. To note, pre-pandemic, we already had about nearly one third of children growing up in poverty, and there's an emerging consensus in the literature, even though data is very much incomplete, that the pandemic has reinforced existing inequalities in the United Kingdom. So the middle classes did fairly well with the furlough scheme, for instance, but the weakest in society suffered a lot, although the additional £20 universal credit is thought to have prevented another 700,000 people in poverty. So we had the growing of food banks in the UK, and Marcus Rashford, Manchester United striker, became a very vocal campaigner for free school meals, for supporting children during the pandemic. And I wrote about this a little while ago in my column for The Hungary, which I think it's a great story of a celebrity not being preoccupied with supercars, but actually thinking about children. So I think it's a very nice story, Marcus Rashford. The German case, a slightly different story. Germany is, of course, about Bismarck, not beverage. Bismarck, here we're talking about the strong reliance on earnings-related social insurances aimed at preserving social status. And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you would receive an earnings-related unemployment benefit.
And there is a broad range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measures that is supposed to support you in these difficult times of unemployment. But, it's a big but, Germany, the traditional German model, has been challenged in the early 2000s. And I'm sure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the Hartz reform, the Agenda 2010, with which Germany moved considerably into a more liberal direction, especially for labor market outsiders. So Germany did become a bit more like the United Kingdom in a way. But still, I think it is fair to argue that Germany displays a greater institutional capacity to cope with the social impact of COVID-19. Dealing with COVID-19 using existing legislation, but also improving that legislation. However, even though Germany coped reasonably well, I would argue that this Bismarckian legacy that helped also prevented a greater effort to protect labor market outsiders. So there are important issues too that need to be highlighted. In the German COVID-19 response, the workhorse was Kurzarbeit, short-time working, a well-established instrument to reduce working time. Kept going back to the early 20th century, actually. Reduce working time, including 0 hours, and the scheme peaked at 7.3 million during the first wave. If you are on Kurzarbeit, you do get an unemployment, you get a benefit that corresponds with th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for those hours you do not work. 60% if you don't have children, 67% for those with children. You see, for Germans, the family is very important. We are a conservative country. During the pandemic, if you're on Kurzarbeit, short-time working for longer, you can receive an enhanced benefit. The benefit increases by 10% from the 4th month, and an additional 10% from the 7 months. And you can receive short-time working allowance for up to 2 years rather than just 1 year. Also, it's important, although it looks small, a number of administrative changes were made to that scheme to make it easier to claim. And this is in particular important for the service sector. Service sector, of course, badly hit by coronavirus. And these administrative changes made it easier for service sector employers to get into the scheme, and it made the tool more inclusive. In previous economic crisis, it was primarily the manufacturing sector that benefited from short-time working. Even though the scheme became more inclusive, government rejected proposals to introduce a minimum benefit, for instance, a benefit that corresponds with the minimum wage level, which could have provided better protection for low-wage workers. So would have included a stronger redistributive element, but would have challenged the earnings link. They didn't do that. That's kind of the Bismarckian mindset they did not overcome. Also, marginal employment, so-called marginal employment, does not qualify for short-time working, and this sort of employment, again, in the low-wage sector primarily. So here, a big issue, not reaching those groups. And here, of course, women and ethnic minorities are overrepresented in low-wage employment. So a big issue. We have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incomes and families. It's if you do fall into unemployment, you can receive unemployment benefit for longer, up to 3 months longer. Also, basic income support was made more accessible. The so-called wealth test was suspended, so that this opens up basic income support for larger groups, and especially important for some groups of self-employed people. And earlier I mentioned the stimulus. The German stimulus was big. About 30% of GDP
which included, for instance, a VAT reduction or one-off payment for children, and really a big range of measures to support businesses and self-employ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What happens if you have to self-isolate? Here, Germany could draw on existing public health legislation, which protects you against loss of income when you need to self-isolate, and similar protection is in place for the self-employed. And this, I think, is really important if comparing the spread of the virus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 think the German social protection buffers helped with keeping infection low by European standards, 4.4 thousand compared to 6,700 per 100,000 population if you look at the German and the UK case. So what is the conclusion? Well, I think, first of all, I think we can celebrate that social policy, by and large, did a good job in those two countries, that social policy measures were of critical importance, mitigating the social effect of COVID-19 in Europe. And remember the comparison with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here despite huge additional spending too, unemployment increased so much more. So stronger together. But I think the German Anglo comparison also exemplifies marked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capacity and in readiness to cope with COVID-19. So here, the European social model did well, but there are differences, and these differences reflect past legacies, and these past legacies, despite remarkable welfare state efforts, have reinforced existing inequalities during the crisis. And here, the specific social policy responses were part of that stories. Existing inequalities, including gender and ethnic minorities. This applies to both Germany and the UK, though to different extent. So there is a success, but a big but. And the big but, I think, we do need to study more carefully actually when more data is available, because I think the COVID-19 crisis was an extraordinary stress test for European social policy. And I think a number of lessons can be drawn to prepare us better for future crises, whether it's a health crisis or just an ordinary, in inverted commas, economic crisis, to reduce inequalities rather than reinforce existing inequalities. And I think that is a big conversation we should have in the months and possibly next couple of years to come, to prepare our countries better for future crises, and then also engage in a dialogue to draw cross-national lessons. And I do, of course, look very much forward to this conversation when hopefully COVID-19 travel restrictions are lifted and we are able to again meet in person the old-fashioned w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your insightful lecture, Timo. And please let me just summarize your lecture to the audience in Korean first, and then I will have one question for you later.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따로 이제 통역을 제공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티모 교수님은 이제 영국과 독일을 이제 비교를 살짝 해주시면서 특히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 나눴던 그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 또 독일의 이제 그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그 틀 속에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베버리지안 모델에 기반한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이고, 그래서 필요와 욕구에 기반해서 제한된 복지 제공을 해왔던 그런 그 기반 하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을 대응하기에는
원체적으로 제도적인 역량이 다소 낮았다라고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잘한 점도 있는데 뭐 고용주에게 피용자 유지할 때 80% 임금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 자영자에 대해서도 이제 소득 지원을 80%까지 한다든지 이런 이제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이제 봤을 때 약한 부분들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근로 연령에게 자산조사 급여를 지급한 거, 그러니까 보편적 급여가 아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이제 빈곤자가 증가를 했는데 이미 이제 영국에서 그 3분의 1 정도가 아동 빈곤율이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던 중에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런 위기가 더 강화되는 이제 결과를 낳았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소득 비례적인 이제 보장을 하는 사회보험 제도 중심의 나라였고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19 사회적 역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이 높았다고 이제 평가를 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대응책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실업급여라든지 공적 건강보장이나 아니면 기초소득 지원이나 아니면 전면적인 부가지세 감면 등 이제 그 폭과 방식에 있어서 이제 특히 영국이나 이제 다른 특히 우리나라나 이렇게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의 지원이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imo, I have one question. And how has been the response of UK in social services area,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how about the gender effect of COVID-19 in UK on unemployment, income, or work and life balance? In that there has been the massive school closure and public childcare service closure. So, and increasing home-based childcare. So, we guess that that's maybe is an effect, very negative effect, especially for the women. So, would you please explain about that? Both Germany and the UK, women were hit much more badly than men. Reduced working hours more than men, and had a huge burden, a larger burden in the home when homeschooling started. Also, women being overrepresented in service sector jobs that have an in-person component, then were exposed to a greater risk of unemployment. So here, there will be, once we have more data, more precise data, certainly a huge gender effect that I'm very much expecting. For the German case, the question wasn't about the German case, but one thing I would like to add to German short-time working. In many collective, not many, but in a good number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employers make additional payments to short-time working to support their employees in addition to the public grants. These goo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you can find in manufacturing, Volkswagen, Mercedes, Siemens, those sort of job, but you don't find them in service sector job where women work. So even when data shows you in the German case that women were well represented in short-time working, so they didn't lose out in terms of what they received, but they did not get those additional payments many of the husbands were receiving. And so there is ongoing research by a trade union research institute showing a clear gender effect in short-time working as well. So yes, it has been rough, in particular for women, and I'm convinced data will show it very soon, very well, once we get more published. Good question, very good question, yes.
Thank you very much. 지금 이제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현철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 김현철 교수님께서 다음 일정 때 나가시면서 직접 유튜브에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 분의 이제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아마 공통점을 뽑는다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 확산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위기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그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증폭되었다. 그래서 불평등이 더욱 강화되었다라는 그 톤에 있어서는 세 분이 다 공통적인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 기조 강연 세 분의 기조 강연을 통해서 유럽과 또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전체적인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이것으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